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진핑의 불명예가 드러난다. 이 삼성은 비밀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했습니다. 3. 인도 방위산업의 나쁜 실패.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중국이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반도체를 사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중국 수출 비중이 50%에 달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의 갑작스러운 충격 발표에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모두 중국산으로 교체했다가 현재 중국 전역이 마비되며 난리가 났습니다. 이에 결국 짜릿한 대반전이 만들어지며 중국이 한국에 무릎을 꿇는 한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반한 정서가 번지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SNS에서는 한 유명 배우가 한국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10여 년 전 인터뷰 내용까지 소환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 전랑 언론인으로 꼽히는 후시진 전 한국15 편집장이 SNS를 통해 반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국을 향해 입에 담지 말아야 할 온갖 욕설을 그대로 보도한 중국 반영 매체 한국15를 지지하며 한국을 깎아내렸습니다. 2,400만 명이 넘는 SNS 팔로워를 거는 그의 한마디는 중국인들의 여론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SNS에서는 우리에게 유역비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중국 배우 류이페이의 2009년 인터뷰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유명 배우 류이페이는 사실 한때는 몇몇 한국 여자아이들이 저를 난처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라며 뜬금없이 등장한 이 동영상은 지난 7일 온라인에 올라온 뒤 조회수 5억 4천만 회를 기록했는데 한국을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대놓고 협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중국 현지 혐한 기류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국에서 인기를 끌던 한국 화장품 매장에서 불매 운동 소동이 빚어지는가 하면 한국인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 폭행 괴담까지 돌고 있습니다. 중국 신흥 지역에 있는 백화점에 입점한 한국 화장품 매장에서 젊은 중국 남성이 삿대질까지 해대며 불같이 화를 냅니다. 온 국민이 한국산 제품 불매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국 사람 데리고 뭐 하는 거야 라며 한국인 관광객을 데리고 있는 여행사 직원의 온갖 욕설을 퍼붓고 있는 한 중국인 남성. 그런데 주변에서는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이 남성을 도와 한국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중국인들은 한국인 사라져 그래 라고 외쳤습니다. 이처럼 험악한 분위기 속에 한국인 유학생을 노리는 이른바 묻지마 폭행. 괴담도 교민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대를 다니는 한인 여학생이 우리말을 썼다는 이유로 길을 가다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에서 유학생활 중인 한국인 이모 씨는 한국말 썼다는 이유로 그냥 맞았다고 들었어요. 당분간은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좀 있으려고요 라며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급기야 한국에 가장 민감하고 타격이 큰 한국산 반도체를 사지 않겠다며 한국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1분기 반도체 수출 규모는 무려 33% 넘게 추락했고 이는 모두 중국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안보 심사를 실시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는데 이것이 한국 반도체에 보내는 경고였다는 보도들이 여러 쏟아져 나왔었는데요. 중국 정부가 대놓고 개입하여 한국 반도체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수출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중국 때문에 6천억 원으로 고꾸라지면서 어닝쇼크 시적 충격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 밑으로 떨어진 건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중국이 갑자기 반도체를 사지 않는 바람에 1분기 반도체 부문에서만 4조 6천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 분기 적자를 기록한 것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입니다. 반도체 부문 매출은 13조 7,300억 원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영업이익은 무려 13조 원이 줄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나마 스마트폰 사업에서 폴더블폰의 인기에 힘입어 막대한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반도체 적자를 메꾸고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이라도 냈지만 반도체 매출이 100%인 SK하이닉스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갑자기 사지 않는 바람에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3조 4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 1조 9억 원을 더하면 적자 규모가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이닉스가 SK그룹에 편입된 2012년 이후 사상 최대 적자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1분기 매출 12조 1,557억 원과 견조 58% 감소했고 2조 8,639억 원이었던 영업이익도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영업손실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에 1조 8,984억 원의 손실을 내며 분기 기준으로 10년 만에 적자 전환했습니다. 하이닉스가 SK에 편입된 해인 2012년 3분기에 240억 원 영업손실을 낸 이후 최대 적자 규모입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영업손실 규모는 3조 4,023억 원으로 더 커졌습니다. 올해 2분기에도 메모리 반도체 업황 악화로 실적 개선이 어려워 2012년 이후 첫 연간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상황이 가장 위험한 시기에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사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아니라도 현재 메모리 반도체는 역사상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1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 2분기 메모리 반도체 디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 하락폭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당초 예상에 따르면 2분기 디램 가격은 1분기보다 10에서 15% 내릴 것으로 예측했으나 트렌드포스는 하락 예상폭을 13에서 18%로 확대했습니다. 낸드 플래시의 가격 하락 예상폭도 5에서 10%에서 8에서 13%로 늘렸습니다. 가격 예상 낙폭이 확대된 건 메모리 공급 업체들이 재고를 줄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 재고 수준이 높아 거래량이 늘지 않고 있는 탓입니다. PC용 디램은 이전 세대 제품인 DDR4 공급량이 이미 과로해 2분기 가격이 1분기보다 15에서 20% 추가 하락할 전망입니다. 서버용 디램 역시 구글, 메타의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 큰손들이 서버 구매 물량을 줄이면서 DDR4 재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에 마지막 희망이었던 서버용 디램 가격도 1분기 대비 18에서 23% 폭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 한 전문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산 반도체를 사지 않기로 하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는 동시에 중국은 한국의 삼성과 SK로부터 몰래 빼돌린 반도체 기술을 자국 기업에 주며 한국산 반도체와 똑같이 만들라고 지시했다라고 말이죠. 중국을 대표하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 YNTC는 한국산 반도체와 비슷하게 만들어 결국 한국 반도체의 최대 고객사인 애플까지 뺏으려 했습니다. 애플도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중국 YNTC가 한국산 반도체와 비슷하게 만들었다며 다가오자 환영했죠. 오히려 애플이 그동안 축적한 반도체 노하우를 YNTC에 줘가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산 대신 중국산 반도체를 시험해 본 애플이 심각한 품질 차이에 바로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중국 정부와 중국 관영 매체들은 미국 정부가 하와이처럼 중국 반도체 기업에 강력한 제재를 가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사실 미국의 제재가 아니라 중국 반도체의 품질 문제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렇게 중국 정부가 한국산 반도체를 모두 중국산 반도체로 바꾸려 하자 중국 기업들마저 중국을 탈출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품질이 한참 떨어지는 중국산 반도체를 쓰다가는 글로벌 경쟁에서 완전히 뒤떨어질 것을 직감한 중국 기업들은 시진핑의 괴팍한 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본사를 다른 국가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위 전자상거래업체 핀도도는 상하이 본사를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이전했습니다. 중국산 반도체로 데이터 센터를 돌리다가는 망할 것을 직감한 것이죠. 시진핑의 혀를 내두른 알리바바도 뉴욕 증시에 상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심지어 중국 의류업체들까지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공장을 옮기면서 중국의 섬유 의류 산업도 망해버렸습니다. 중국의 도발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밝혀진 첩보에 의하면 중국 국방부는 산둥성 부근에 대규모 공군기지를 건설 중인데요. 이 기지가 완성된다면 대한민국 해안선은 중국의 4세대와 4.5세대 전투기에 그대로 노출되리라는 것이 많은 군사 전문가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물론 이 기지의 건설 목적이 일본과 한국에 배치한 미군을 경계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이라는 다소 안이한 의견도 있습니다만 기지의 위치나 활주로의 길이, 병납고의 규모만 보더라도 다분히 그 저희를 의심해 볼 만한데요. 쉽게 말해 중국이 새롭게 건설하고 있는 공군기지는 일반적인 전투기뿐만 아니라 폭격기와 대형 항공기까지 동시 운용할 수 있는 전략 거점이란 뜻입니다. 오늘은 호시탐탐 대한민국의 명주를 노리는
중국의 도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인민군 창군이에 그들의 목표를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중국의 목표는 언제나 단 하나의 중국, 주변국의 정목을 통한 적화 통일이었는데요. 중국은 세계의 군축 추세에 역행하며 경제 규모를 키운 족족, 국방비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부었습니다. 실제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 추산에 따르면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6.6%나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20년 전 200억 달러, 대한민국 절반쯤이었던 국방비는 현재 무려 12배 가까이 상승한 2,300억 달러인데요. 하나 약 300조 원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미 세계 2위였던 러시아를 제친 지 아득한데요. 오죽하면 이제는 정말 미국과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할 지경까지 도달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자신의 성장에 도취해 자제력을 완전히 상실했는데요. 일례로 지난 1월 대만 해협에 이정찰기가 진입하자 중국 공군에서 전투기를 출격시켜 일촉즉발의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남중 국해에 위치한 파라셀 군도 근처를 비행하던 미 해군 RC-135 정찰기, 중국 제-11 전투기가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한 채 접근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중국의 제-11 파일럿은 정말 미치기라도 한 것인지 겨우 6m 남짓한 거리까지 바짝 따라붙는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심지어는 RC-135 내부 인원이 중국 파일럿의 헬멧까지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두 전투기의 속도는 시속 약 800km에 달했는데요. 스치기만 해도 치명타인 속도로 바짝 접근한 중국의 이런 행동은 말 그대로 미국의 한판 물어도 거리낄 게 없다고 광고하는 수준이다. 비단 몇 년 전까지의 중국이었다면 꿈도 못 꿀 일이었는데요. 미국을 언젠간 잡아야 하는 대마로 생각했지만 군사력의 차이가 비교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치할 정도로 노골적인 도발을 날릴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만큼 중국의 군사력이 강력해졌다는 방증입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해군력에서는 적어도 규모 면에서 중국 해군이 세계 최대입니다. 중국이 보유한 함정의 수는 지난 20년간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미 해군 정보국 오니의 첩보에 따르면 중국이 보유한 군함은 2015년 255척에서 2020년 360척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는 미 해군이 보유한 함정의 총량보다 최소 60척 이상 많은 숫자입니다. 말 그대로 풀빵 찍어내듯 함정을 뽑아낸 건데요. 아이러니한 건 중국이 이렇게 빠른 조선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던 건 서방 세계의 민간 선박 대량 발주가 각종 설계, 공정 및 기술적 혜택을 제공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 국영 조선소의 대형 선박을 가장 많이 발주한 나라가 바로 대만인데요. 결국 대만은 중국의 화전양면 전술에 소가 제 손으로 스스로의 목을 조른 셈입니다. 중국이 막대한 해군 물량을 갖추게 되면서 1990년 뷰하칭 해군 사령관이 주장했던 돌연 전략이라는 망상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는데요. 물론 일각에서는 중국이 아무리 머릿수로 밀어붙여봐야 미국의 압도적인 질적 우위 앞에서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건 들린 말이 아닙니다. 해전에서 물량 차이는 상당한 이점이지만 결국 질적 우위를 무시할 수는 없을 텐데요. 문제는 중국이 상대하는 건 미 해군 전체가 아니라 태평양 함대라는 것입니다. 미 해군은 전 세계의 바다를 7개 구획으로 나누어 함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해군 총력을 동원해 서태평양 구획을 담당하는 이 해군 제7함대만 상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의 수적 우위를 선점한 중국이라면 해볼만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무리가 아닌데요. 실제로 시시스는 앞으로 닥칠 양안 전쟁에서 중국에 의해 미 해군 또한 괴멸적 피해를 볼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시시스는 2026년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정하고 24번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중국은 약 1만여 명의 병력 손실과 함께 전투기 155대, 함정 138척이 파괴되며 끝내 대만 침공에는 실패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미국의 대대적 공습으로 인해 보급로가 끊기게 되면 수륙양용 함대의 90%가 파괴, 3만 명 이상의 전쟁 포로가 발생할 것이라 추산되는데요. 사실상 전멸에 가까운 피해입니다. 반면 미국도 절대 무사하지만은 않습니다. 전쟁 기간을 3주로 가정했을 때 미국은 무려 2척에 달하는 항공모함을 잃고 약 3,200명의 전사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국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에 270개 이상의 전투기와 수십 척의 함정을 잃게 될 것이라 전망했는데요. 제7함대가 니미츠급 항공모함 한 척을 필두로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주마이트급,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등
약 35대의 함정을 기본 편제로 운용 중이라는 걸 고려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피해입니다. 더군다나 시시스가 실시한 시뮬레이션의 결과대로 미국과 대만이 중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2주 이상 미국의 동원이 지연되어서는 안 되며 전쟁 이전에 대만을 완전 무장시켜야 한다는 등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수반됩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조차 특정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중국을 상대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맞대결은 절대 강 건너 물구경으로 치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순간 북한도 대한민국을 침공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이미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과 북한의 군사력 수준을 비교하면 북한의 침략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는 무모한 도발이 사실입니다. 이미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한국의 국방력이 그들을 아득히 넘어섰기 때문인데요. 특히 K9, K55A1을 위시한 대한민국의 포병 전력과 지역 초토화 전술은 북한 이 발끝조차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이는 최근 실전 사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대한민국 해병대의 대포 사격은 그동안 공개되었던 K9의 페이퍼 스펙을 완전히 뛰어넘었는데요. 자유아시아 방송 르알파의 북한 취재 결과에 따르면 연평도에 주둔 중인 인민군 4군단의 군과 밑병력은 연평도 포격전 이후 대한민국과 전투 자체를 꺼리고 있습니다. 무게 선제 공격 이후 우리 군의 K9의 대응 사격에 북한은 10명 이상이 전사하고 30명이 상처를 입는 상당한 피해를 보았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당시 우리 해병대의 K9 포대는 이미 오전에 포격 훈련을 한 차례 진행한 뒤라 적재된 포탄도 없었고 일대는 오전 훈련 도중 기능 고장이 발생해 물발탄을 처리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비단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 공중 어디서도 북한이 대한민국을 군사력으로 대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기운 힘의 균형에 중국이 가세 있다는 사실, 우리는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1992년 한중 수교가 시작되며 아시아의 평화 분위기가 흐를 때도 뒤에서는 대한민국을 겨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800개를 해안선에 배치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사건은 약과입니다. 최근 밝혀진 첩보에 의하면 중국이 산둥성 부근에 건설 중이던 대규모 공군 기지가 앞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문제는 이 기지가 건설된 위치인데요. 칭다오시에서 북동쪽으로 약 55km 떨어진 시다모자오 일대의 이 공군 기지는 대한민국 해안선과 고작 49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요. 아무리 베낀 기술로 만들어진 전투기라 할지라도 중국 공군의 규모는 영국, 러시아를 넘어 세계 2위권의 규모입니다. 더구나 4세대, 4.5세대 전투기를 운용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작전 반경이 바로 공군기지 중심 500km인데요. 이렇게 중국이 산둥성 부근에 건설된 항공기지만 해요. 이는 명백히 대한민국을 노린 전략적 배치인데요. 심지어 이 항공기지들은 일반 전투기의 이착륙만을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단적으로 할 줄로만 봐도 중국 공군의 모든 한영 항공 이착륙이 가능한 2800m에 육박합니다. 게다가 설치된 경납고는 통상적인 전투기의 경납고 긴 가로 세로 30m를 훌쩍 넘은 50m인데요. 이처럼 비정상적인 크기의 활주로와 경납고는 중국 내륙 깊숙이 위치한 폭격기 운용 기지에서나 볼 수 있는 핵심 전략 시설입니다. 쉽게 말해 중국이 새롭게 건설하고 있는 공군 기지는 일반적인 전투기뿐만 아니라 폭격기와 대형 항공기까지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전략 거점이라는 얘기인데요. 대한민국이 당장 북한은 참교육할 수 있어도 여기에 중국 공군이 합세한다면 최소한의 피해는 감수해야만 한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이용해 국지전 양상의 도발만 감행시키더라도 대한민국과 미국의 발을 동시에 묶어둘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이런 효율 좋은 술책을 외면하지 않을 텐데요. 게다가 북한 단독으로 대한민국을 상대하는 건 무리겠지만 중국이 돕는다면 적어도 팽팽한 줄다리기는 가능합니다. 중국과 대한민국은 6월 25일 전쟁 이후부터 지금까지 적어도 군사 분야에서만큼은 단 한순간도 적성국이 아닌 적이 없습니다. 중국의 노림수는 앞으로 완성될 새로운 공군기지를 통해 대한민국의 주요 전략시설 타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항공기 운용 인프라를 갖춰 놓은 덕분에 쉬지 않고 전투기와 폭격기를 띄울 수 있는 중국의 산둥성 공군기지는 문자 그대로 대한민국을 폭격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러나 대한민국이 이를 막아낼 역량은 충분합니다. 잔뜩 허세를 부리며 프로파간다로 중국 인민을 현혹. 중국은 45년간 단 한 번의 실전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심지어 적성국과 직접적인 대립도 없었는데요. 규모 면에서 아무리 막대한 차이가 나더라도 대한민국이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면 넘지 못할 벽은 아닙니다. 부디 대한민국이 중국을 포함한 외세의 도발에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자유세계의 평화를 유지하는 한 축으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인도가 대한민국을 추월했습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을 성공시키면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깜짝 놀라게 한 건데요. 인도 방위산업 최악의 결과물 중 하나인 테자스로 항공모함 이착함에 성공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KF-21N이 이제야 독자 개발 가능이라는 결과를 받은 걸 고려하면 경악스러운 일인데요. 물론 인도의 성과는 굉장하다기보다 기가 막힌 일에 가깝습니다. 테자스가 괄목할 만하다거나 믿기지 않을 빠른 성장을 거두었기에 놀라운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궁금한 건데요. 아마 자세한 내막을 알고 계시지 않는 이상 이런 반응이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특히 대한민국 항공모함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테자스가 함재기로서의 가능성을 보였다는 건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방산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인도가 대표적인 진로 국가라는 걸 고려하면 충분히 걱정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인도의 항공모함과 테자스에 대한 진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대한민국의 항공모함에 대한 최신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테자스가 인도에서 자체 개발한 첫 항공모함 INS 비크란트에서 이착함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세계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인도의 국산 무기 사랑은 너무 유별나서 집착에 가까운 정도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성능이 우수하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예가 테자스의 개발 기간인데요. 1983년 소요 제기, 1986년 공식 출범한 테자스 개발 사업은 무려 2010년이 되어서야 IOC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인도 공군에서 그나마 최소한의 운용 요구 조건은 충족했다고 인정하기까지 공식 출범 연도를 기준으로 24년이나 걸린 셈입니다. 게다가 테자스 초도 물량이 인도 공군에 도입된 건 그보다 6년이나 더 지난 2016년이었는데요. 유독 빠른 경우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KF-21이 약 11년 만에 초도 비행에까지 성공했다는 걸 알고 보면 인도는 테자스 하나에만 2에서 3배에 달하는 시간을 투자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해서라도 테자스가 멀쩡하게 세상 밖으로 나왔다면 이 정도로 욕을 먹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레이더 결함은 테자스를 말 그대로 종이 비행기와 다를 것 없게 만들었습니다. 인도는 기술적 준비도 없이 레이더 자체 개발을 준비하다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기술력 부족으로 실패했습니다. 이로 인해 테자스 초기 양산형은 레이더가 필요한 무장 체계를 전혀 탑재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몽텅구리 폭탄을 제외한 미사일 대부분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인도는 2008년이 되어서야 레이더 자체 개발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엘타에 의해 M2031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과 유럽의 갑질에 지쳐 결국 국산 이사 레이더를 개발하고 KF-21에 탑재하는 데까지 성공한 것과 상당히 대조적인데요. 하지만 테자스의 진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테자스가 아무리 못났어도 KF-21과 직접 비교하는 건 인도로서도 좀 억울한 일인데요. KF-21이 4세대 4.5세대기 중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반면 테자스는 경공격계에서도 최하위권의 성능입니다. 그나마 FA-50과는 겨루어봐야 체급이 맞는데요. 테자스는 전장 13.2m, 전폭 8.2m, 전고 4.4m로 FA-52 전장 13.1m, 전폭 9.4m, 전고 4.9m라는 걸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더 작은 크기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런데도 전비 중량은 테자스가 9,800kg에 달하는 것에 비해 FA-50은 8,900kg에 불과해 훨씬 가볍다는 건데요. 테자스의 결함을 주먹구구식으로 때우고 붙이며 해결하다 보니 중량이 동급 대비 1톤이나 무거워진 것입니다. 게다가 연료 탑재량까지 감소하면서 항속거리가 상당히 짧아졌고 실질 전투 시간은 1시간을 받으시 넘어 동급 대비 3에 불과합니다. 또 정비 시간은 F-16 대비 4에서 5배 이상이고 그러면서도 기체 수명은 고작 20년으로 절반 이하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래도 무장이라도 충분히 탑재할 수 있으면 국산 무기체계하는 타이틀을 참작해서라도 어떻게든 써먹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나 테자스는 FA50과 동일한 F400사지 계열 엔진을 탑재했음에도 최대 무장량이 기껏해야 3톤이 한계입니다. FA50이 설계상 3배가 넘는 9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테자스의 무장량이 얼마나 형편없는 수준인지 감이 오실 텐데요. 오죽하면 인도 공군에서조차 테자스 불매를 선언하고 인도 정부에 라파를 도입해달라고 애원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인도 정부가 라파를 도입하면서 테자스는 획격사로 잊히는가 싶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도 정부가 어떻게든 주력기로 써먹겠다는 마음으로 테자스를 MK-1A로 개량한 것도 모자라 KF-21급 성능의 MK 개발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함재기형인 해군용 엘카 테자스까지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그 결과가 바로 서두에서 말한 INS 비크란트 2차 성공입니다. 이를 대한민국에 비유하자면 FA50으로 함재기를 만든 셈인데요. 엘카 테자스 개발에 착수한 게 2003년부터니 실제적 성과를 내기까지 무려 20년이 걸린 것입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테자스의 처참한 성능은 차치하고서라도 대단한 집념인데요. 물론 딱 그것만 빼고는 비효율의 극치이자 안 하는 이만 못한 일인 것도 사실입니다. 애초에 인도는 테자스를 믿지 못해서 쌍발 함상 전투기 테드프를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엘카 테자스는 포기하지 못해서 예산과 연구개발 인력을 중복으로 투자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무리 잘해줘봐야 FA50보다 한참은 미친 테자스로는 딱 2차 칸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가뜩이나 탑재 무장도 3톤 남짓인데다가 엘카 테자스로 개량되면서 항공모함에 착함하기 위해 착륙장치의 보강이 이루어졌습니다. 게다가 함재기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연료와 무장 탑재량에 상당한 제한이 걸리는데요. 이를 감안하면 엘카 테자스가 미사일 딱 한 발을 탑재하고 30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해도 감지덕지할 지경인데요. 게다가 양산 수량도 문제입니다. 이미 테자스부터가 FA50과의 경쟁에서 줄줄이 패배를 맞이한 기체입니다. 심지어 말레이시아에는 FA50 절반 정도의 도입가를 제안했지만 실패했다는 루머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수요가 부족한 함재기여 엘카 테자스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사실 인도 정부조차 이를 알고 있기에 라팔 함재기형이나 슈퍼폿 블록 3을 추가 도입하기 위해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엘카 테자스는 어디까지나 인도의 자존심과 아집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조차 대한민국은 배울 게 많습니다. 물론 FA50을 함재기로 개량하자는 건 아닙니다. 최근 KF-21은 독자 개발 역량 보유 연구가 가능으로 최종 결정이 나면서 드디어 대한민국 항공모함의 목적지가 생겼는데요. 방위사업청은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5에서 6만 톤급 정규 항공모함 개발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제 경제성과 기술 축적을 위해 경항모부터 만들어야 하느니 규모와 함재기를 고려할 때 중형항모를 만들어야 하느니 같은 설왕설래의 시간은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무조건 중형항모를 만들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아직 함재기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정된 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애초에 한국형 항모 계획이 표류하게 된 계기가 F-35B의 애매한 성능 때문이었던 만큼 정황상 KF-21엔 탑재가 신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첫 항공모함에 우리 손으로 만든 첫 함재기를 탑재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방위사업청의 연구 용역 결과 대한민국의 항공모함에는 KF-21은 16에서 28대, 조기응복이 2대, 구조헬기 2대 등 20에서 32대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기존에 검토되던 수직 2차함이나 스키점프대 대신 캐터펄트와 어레스팅 후크를 사용한 캐토바 형식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테자스와 INS 비크란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함재기와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F-35B의 수직 이착륙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이름조차 다용도 운용모함인 일본의 이즈 모국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력 강화인데요. 캐토바 항공모함은 함재기의 최대 이륙증량에 제한이 없고 KF-21에는 공대항, 공대지, 공대공 등 전투 영역에 제한이 없는 멀티롤 함재기입니다. 게다가 현재의 무인 전투기 개발 현황을 고려하면 다양한 형태의 고정익 항공기를 사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아직 대한민국에는 항공모함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고 캐터팔트는 더더욱 미지의 영역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카이와 현대중공업 측 관계자는 캐터팔트는 항공모함 한 척당 2개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보다는 구매하는 편이 경제적이다라며 미국이 판매할 의향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양안 전쟁까지 초읽기에 들어선 만큼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전력 강화를 절박하게 원하고 있는 덕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여전히 KF-21N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중형 항공모함도 대한민국으로서는 첫 시도지만 아직 막연한 청사진인 반면 KF-21N의 개발 상황은 날이 갈수록 뚜렷해져 가면서 함재기 자체 개발의 효율성이 도마에 오른 건데요. 아직 모체가 되는 KF-21조차 양산형의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괜히 KF-21N에 도전했다. 엘카 테자스 꼴이 되는 건 아니냐는 것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걱정인데요. 하지만 KF-21과 테자스는 애초에 전투기와 경공격기인 만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KF-21에는 지금이 아니면 절대 시도할 수 없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KF-21의 개발 기간을 8년 6개월, 이후 해군 시험 비행 기간을 2년으로 잡았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같지만 중형 항모 개발 기간도 마찬가지로 10년 남짓이라는 걸 생각하면 결코 길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우리 손으로 전투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축적된 만큼 KF-21N에 기술적 제한 사항은 없다고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당장의 안전을 위해 1999년 초기형이 도입된 FA-18이 F-슈퍼호넷을 도입하는 건 개량 종말을 자처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수반되어야만 대한민국의 항공모함이 유령선 신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만 봐도 항공모함 운용 준비에만 무려 30여 년이 넘는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온갖 협작질이 수반되었지만 1980년 호주, 소련의 퇴역 항모를 밀수해 연구하고 지상에서 1일 스케일 모형시설을 만들어 갖은 실험과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랴오닝함과 산둥함은 반쪽짜리에 불과했습니다. 적에게 배운다는 말이 있듯이 대한민국 또한 중국의 실패를 배워야 합니다. 지금부터 해군 정원을 확대하고 항공모함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기반을 다져야 할 텐데요. 부디 대한민국이 결코 길지 않은 이 시간을 최대한 말차게 사용하길 바라겠습니다.